손자가 아무 말 없이 식탁 위에 봉투 하나를 놓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저 용돈을 돌려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봉투를 열어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고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는 돈보다 훨씬 소중한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자가 말없이 식탁 위에 봉투 하나를 올려두고 나갔습니다. 처음엔 용돈을 돌려준 줄 알았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할아버지가 쥐어준 용돈을 며칠 뒤 슬며시 되돌려 놓는 버릇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봉투를 열어보는 순간 제 두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안에는 돈이 아니라 오래전 제가 잊고 살았던 한 장의 편지와 작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메모를 읽는 순간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평생 아무도 몰랐던 제 비밀을 손자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아이가 왜 이 봉투를 남겼는지 깨닫는 순간 저는 끝내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봉투 안에 들어있던 마지막 한 장의 내용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제 이름은 강태윤, 올해로 78이 되었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벌써 11년째 이 오래된 2층 집에서 혼자 살아온 지도 꽤 되었습니다. 자식은 아들 하나를 두었고 그 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제 손자 도연이가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직 준비를 한다며 저와 함께 지낸 지 반년이 넘었습니다. 말수가 적은 아이였습니다. 밥은 잘 먹으면서도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제 젊은 시절과 꼭 닮은 성격이었지요. 아들 내외는 지방에서 일하느라 자주 오지 못했고 그 빈자리를 도연이가 채워준 지도 벌써 반년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조용한 저녁이었습니다. 도연이는 저녁을 먹고 방으로 들어가는가 싶더니 다시 나와 식탁 위에 하얀 봉투 하나를 올려두고는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신발을 신는 소리,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저는 그저 손자가 아르바이트로 번 돈에서 얼마를 다시 돌려주려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나서야 저는 식탁 위에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를 열었을 때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안에서 나온 것은 빛바랜 편지지 한 장이었습니다. 오래되어 귀퉁이가 누렇게 삭은 제 손으로 쓴 적이 있는 그러나 오랫동안 존재조차 잊고 지내온 필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도연이가 쓴 것으로 보이는 짧은 메모가 함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다 알고 있어요. 화내지 마세요. 마지막 장을 꼭 읽어보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지를 펼치자 그 안에는 1968년이라는 날짜와 함께 제가 20살이던 그해 겨울에 썼던 문장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태어난 지 채 100일도 되지 않은 아기를 떠나보내며 남긴 세상에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편지였습니다. 저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그 자리에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마치 55년 전으로 되돌아간 듯 했습니다. 그 시절 이야기를 하자면 마음이 아직도 저립니다. 저는 시골 마을에서 나고 자란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해 봄, 이웃 마을에서 서울로 유학을 떠났다가 방학이면 내려오던 저녁, 정유님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말투가 다정했고 글씨를 잘 썼고 저에게 처음으로 책을 선물해 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읽어주는 시를 들으며 세상에 이렇게 다정한 사람도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마을 어기 느티나무 아래에서 혹은 냇가
징검다리 위에서 몰래 만나며 서로에게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그는 제게 처음으로 자신의 꿈을 들려준 사람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문학을 공부하고 있다는 그는 언젠가 작은 서점을 열어 마을 아이들에게도 책을 읽히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려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는 졸업하면 저를 서울로 데려가겠다고 함께 그 작은 서점을 하며 살자고 몇 번이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20살 처녀의 사랑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태윤 씨는 그의 늦가을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날 저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사흘 밤낮을 울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가 죽은 줄도 모른 채 이미 그의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미혼의 몸으로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집안 전체가 마을에서 얼굴을 들 수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먼 친척 집으로 보내 아이를 낳게 하셨고 낳은 지 100일도 안 된 그 아이는 서울의 한 보육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저는 아이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볼 겨를도 없이 전몸살로 퉁퉁 부은 가슴을 부여잡은 채 그렇게 아들을 떠나보냈습니다. 아이를 보육원에 데려다 주던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눈을 감으면 어제 일처럼 선명합니다. 초겨울이었고 눈발이 희끗희끗 날리던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강보에 쌓인 아이를 품에 안고 서울행 완행열차를 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논밭을 보며 이 아이와 함께 어디로든 도망칠 수는 없을까 몇 번이고 헛된 생각을 했습니다. 보육원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차마 발을 떼지 못하고 한참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제 품 안에서 작은 손가락으로 제 옷고름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원장 수녀님이 아이를 받아 안으시던 순간 그 작은 손가락이 옷고름에서 하나씩 풀려나가던 감촉을 저는 55년이 지난 지금도 손끝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열차 안에서 저는 저 집으로 옷이 흠뻑 젖도록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낯선 아주머니가 괜찮으냐고 물었을 때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사정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로도 저는 몇 달을 밥을 넘기지 못했고 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며 아무 말 없이 미음을 끓여 방문 앞에 놓아두시곤 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가 저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위로였다는 것을 저는 훗날에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는 꺼내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편지 한 장을 썼습니다. 언젠가 이 아이가 저를 원망하며 찾아올 날이 온다면 그 아이에게 전해달라고 보육원 원장님께 부탁하며 남긴 편지였습니다. 내가 태어난 것을 후회한 적은 단 한순간도 없다. 다만 너를 지킬 힘이 없었던 어미를 부디 용서해다오. 살아만 있어다오. 그것만으로 나는 평생 감사하며 살겠다. 그렇게 적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그 일을 마음 깊은 곳에 묻고 몇 해 뒤 지금의 아내를 만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성실하고 무던한 사람이었고 저는 그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하나 낳아 정성껏 키웠습니다. 그러나 자정 무렵 홀로 깨어있는 밤이면 저도 모르게 전몸살처럼 저려오는 가슴을 안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소리 죽여 울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손자에게도
단 한 번도 이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가 반백년도 더 지난 지금 손자의 손을 거쳐 제 앞에 다시 놓인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도연이는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할아버지, 2달 전에 학교 과제로 가족사를 조사하다가 우연히 보육원 기록, 보관소에서 할아버지 이름이 적힌 서류를 발견했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아서 몇 번을 다시 확인했어요. 서류에는 할아버지의 옛 주소와 필체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 아이가 지금 어디 사는지도 알아낼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를 놀라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서 혼자 조용히 그분을 찾아가 뵀어요. 몇 번을 망설이다가 결국 찾아뵀는데 그분은 지금 70이 다 되신 어른이신데 평생 자기를 낳아준 사람을 그리워하며 사셨대요. 원망은 없다고 그저 한 번만이라도 얼굴을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할아버지, 저는 이 사실을 혼자만 알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화가 나셔도 좋으니 마지막 장을 봐주세요. 마지막 장. 저는 봉투 안쪽을 다시 뒤졌습니다. 얇은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55년 전 저를 향해 웃어주던 태윤 씨의 얼굴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했습니다. 눈매도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도 심지어 사진 속에서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버릇마저도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손에서 놓지 못한 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뒤에는 도연이가 짧게 적은 글이 있었습니다. 그분 성함은 강민호이고 초등학교 교사로 정년 퇴직하셨어요. 결혼해서 딸 2을 두셨고 지금은 근처 요양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지내신대요. 다음 주 토요일 한강이 보이는 카페에서 기다리시겠다고 하셨어요. 오시든 안 오시든 원망하지 않겠다고 그저 어머니가 건강하게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전해달라 하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반세기가 넘도록 마음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죄책감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자식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스러움, 그리고 그 아이가 원망 없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함께 밀려와 저는 오래도록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슬픔이면서도 어딘가 낯선 안도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도연이에게 자세히 물어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아이가 이 모든 일을 알아낸 과정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학교 과제로 가족의 뿌리를 조사하던 도연이는 우리 집안 호적 서류를 정리하다가 아버지가 태어나기 2년 전 제 이름으로 보육원에 아이 한 명이 맡겨졌다는 기록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서류 정리 과정에서 생긴 착오이겠거니 했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제 필적이 분명한 서명이 남아 있었고 도연이는 그 길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몇 줄을 혼자 끙끙 앓았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만약 자신이 잘못 짚은 것이라면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까 두려웠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연이는 결국 보육원의 후신인 복지관을 찾아가 원장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오래된 기록을 뒤진 끝에 민호 선생님의 현재 소식을 알아냈다고 했습니다. 처음 민호 선생님을 찾아갔던 날 도연이는 몇 시간을 카페 앞에서 서성이다가 겨우 문을 열고 들어갔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왜 찾아왔는지를 설명하는 내내 손이 떨려 찻잔도 제대로 들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민호 선생님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보다가 마침내 나지막이 이렇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그분 아직 살아계십니까? 그 한마디에 담긴 55년의 그리움을 도연이는 그제야 온몸으로 느꼈다고 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밥을 짓다가도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고 텔레비전을 틀어놓고도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도연이는 그날 이후로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매일 저녁 제 곁에 조용히 앉아 밥을 먹어주었습니다. 그것이 그 아이 나름의 위로였다는 것을 저는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하루는 도연이가 슬쩍 제 곁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펼쳐 보이며 아무렇지 않게 옛 이야기를 물었고 저는 그 물음들에 조금씩 대답하며 55년 동안 다물고 있던 입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이 다가올수록 저는 몇 번이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그 아이를 본단 말인가. 평생을 어미 없이 자란 그 아이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차라리 모르는 척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밤마다 저를 잠 못 이루게 했습니다. 어느 밤에는 이불 속에서 소리 죽여 울다가 문득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살아생전 그이는 늘 말했었습니다. 당신 마음에 묻어둔 게 있는 것 같은데 언젠가는 꺼내놓아야 편해질 거요. 저는 그때마다 웃으며 얼버무렸지만 이제야 그 말의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도연이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서였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주제넘은 짓을 한 걸까요? 저는 아이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죽는 날까지 그 아이 얼굴 한 번 못 보고 눈을 감았을 게다. 오히려 고맙다. 그럼 가보실 거예요? 저는 대답 대신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참으로 따뜻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오랜만에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옥색 저고리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다듬는 손이 자꾸만 떨렸습니다. 도연이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한강이 보이는 카페로 향하는 내내 저는 창밖만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55년 전 강보에 쌓인 아기를 품에 안았던 그 짧은 순간의 기억이 손끝에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카페 창가 자리에는 사진 속 그 얼굴을 한 노신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우리는 그저 마주서서 오래도록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가가 파르르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는 저를 부축하며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렇게 늦게 찾아뵈어 죄송합니다. 사실은 몇 해 전부터 어머니를 찾고 있었습니다. 원망하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를 낳아주신 분이 어떤 얼굴을 하고 계실지, 살아계시기는 한지, 그것만이라도 알고 싶었습니다. 저는 오래도록 참았던 말을 겨우 꺼냈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밖에는 할 말이 없구나.
너를 지켜주지 못한 것 평생 마음의 빚으로 안고 살았다. 젖도 제대로 못 물려보고 너를 떠나보낸 그 밤을 하루도 잊은 적이 없다. 아닙니다, 아버지. 저는 좋은 부모님 밑에서 사랑받으며 자랐습니다. 다만 궁금했을 뿐입니다. 저를 길러주신 분은 어떤 마음으로 저를 떠나보내셨을까? 그것이 늘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손주분을 통해 그 편지를 전해받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저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 저를 그리워하며 사셨다는 것을요. 우리는 그날 오후 내내 카페에 앉아 서로의 지난 55년을 나누었습니다. 그가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까지의 이야기, 결혼해서 두 딸을 키운 이야기, 그리고 몇 해 전 양부모님을 여인 뒤 마음속 깊이 남아있던 그리움에 대한 이야기까지. 저 역시 그동안 차마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태윤 씨와의 짧았던 사랑부터 그를 떠나보낸 겨울, 그리고 아기를 품에 안았던 단 한 번의 순간까지 천천히 꺼내놓았습니다. 말을 하는 동안 몇 번이나 목이 메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헤어질 무렵 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이제라도 가끔 뵙고 싶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처음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소리내어 불러보았습니다. 민호야. 그 한마디에 그는 아이처럼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 그가 55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앞에서 아이가 되어 우는 모습을 보며 저 역시 참았던 눈물을 다시 쏟아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도연이는 아무 말 없이 운전만 했습니다. 그러다 신호에 걸려 잠시 차가 멈추었을 때 아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저는 그 아이의 손을 다시 한번 잡았습니다. 고맙다, 도연아. 내 덕분에 나는 죽기 전에 못다한 인사를 할 수 있게 되었구나.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았던 짐을 이제야 내려놓는구나. 그날 이후로 저는 한 달에 2번 민호와 만나 차를 마십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만남이 거듭될수록 우리 사이에는 55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편안함이 자라났습니다. 지난달에는 민호의 2딸, 그러니까 저의 또 다른 손녀들이 함께 나와 저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절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도연이는 여전히 말수가 적은 아이지만 요즘은 저를 볼 때마다 조금 더 자주 웃어줍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그 아이가 그 봉투를 통해 저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은 단순한 사실의 폭로가 아니라 제가 평생 짊어지고 살았던 죄책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아무리 깊이 묻어둔 비밀이라도 결국은 사랑하는 이의 손을 통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을요. 그 봉투 안에 담겨 있던 것은 돈도 아니었고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반세기 동안 잃어버렸던 제 아들의 존재였고 동시에 제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지난 가을에는 민호와 함께 태윤 씨가 묻힌 선산을 다녀왔습니다. 55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이름 앞에 서서 저는 오래도록 하지 못했던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아들, 이렇게 잘 컸어요. 당신을 꼭 닮은 좋은 사람으로 자랐어요.
곁에 서 있던 민호는 아버지의 비석을 손으로 가만히 쓸어보며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태어나 한 번도 뵙지 못한 아버지의 이름 석자를 손끝으로 더듬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55년의 세월이 완전히 한 바퀴를 돌아 제자리를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민호는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가을 들판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이제야 마음이 놓이시겠어요. 저는 그 말에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 내외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저는 몇 날 며칠을 망설이다가 결국 아들 부부를 집으로 불러 그동안의 일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제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혼자 그 세월을 다 견디셨어요. 며느리는 곁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 아이들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 평생 입을 다물고 살았던 제 자신이 오히려 이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그 주말 직접 민호를 찾아가 형이라 부르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이 차이가 10살 가까이 났지만 이상하게도 처음 만난 자리에서부터 오래된 형제처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요즘 도연이는 취업 준비를 마치고 작은 회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첫 월급을 받은 날 그 아이는 저에게 내복 한 벌과 함께 편지를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그때 봉투를 드리면서 사실 많이 무서웠어요. 할아버지 저를 원망하실까 봐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다시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 제가 한 일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계셔주세요.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55년 전 제가 써내려갔던 편지와 이 아이가 써내려간 편지가 서로 다른 시간 속에서도 같은 마음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창가에 앉아 두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를 있는 그대로 안아준 손자 도연이와 55년 만에 다시 만난 아들 민호를 위해서 말입니다. 늦었지만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에는 세월도 감히 손을 대지 못한다는 것을 저는 78이 되어서야 비로소 배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가족이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감동시라도 함께 해주세요. 손자의 마지막 메모를 본다면 어떤 기분일 것 같나요?